안녕하세요. 저는 썰TV 애청자입니다. 매일 채널에 들어와 여러 사연을 듣곤 하는데 이번엔 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에서는 시부가 외도를 저질러 이를 감추기 위해 시모에게 위협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TV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기에 실제로 겪어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물론 직접 겪었던 사람은 시모였는데 다행히도 다시 건강을 되찾고 외도를 숨기려 했던 시부는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저는 현재 시모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남편마저 세상을 뜨고 나니 시모가 저의 친엄마 이상의 존재가 되더라고요. 거기다 위험했던 일까지 겪고 나니 시모와 저의 사이는 더욱 애틋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를 정말 오래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 알고 지낸 세월만 해도 정말 길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결혼 생각은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는 곧잘해서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 중 그래도 인지도 높은 곳으로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운 좋게도 회사도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만나오면서 나이가 들수록 연애가 부담이 되어 몇 번이나 헤어질 결심을 했었는데 오히려 남편은 계속해서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주영아, 이제 와? 근데 누가 왔어? 종수야, 연락도 없이.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럼 전화라도 하지. 종수가 언제는 연락하고 왔어? 얼른 손 씻고 와. 남편은 종종 집에 찾아와서 엄마 건강도 걱정해주고 동생들 용돈도 주곤 했는데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 엄마가 좋아하셨어요. 병원은 자주 가세요? 그럼 주영이랑 잘 다니니까 걱정 마. 제가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저랑 남동생 둘을 키우셨는데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하다 보니 병원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남편은 이런 집안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저보다 제 가족을 더 잘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결혼하자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았지만 저 역시 남편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댁에서도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시댁은 정말 잘 사는 집이라 제가 결혼할 당시 혼수라는 걸 아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영아, 집이랑 살림살이는 우리가 다 해줄 거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 알았지? 그래도 집도 해주시는데 가전이나 가구는 제가 준비할게요. 하지 말래도 모아놓은 돈 있는 거 나도 아는데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 써. 저는 결혼하면서 오히려 받기만 했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 남편에게 기본적인 예물을 해주었으나 받은 게 너무 커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에게도 너무 고마웠던 것은 저희 엄마와 동생들까지 함께 살았다는 점입니다. 장모와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어서 걱정이 컸는데 남편은 엄마와 너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자기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줘. 딱히 없는데.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그런 거 없어. 내가 혼자 크다 보니까 집이 항상 조용했는데 장모님하고 처남도 둘이나 되니까 사람 사는 거 같고 좋아. 진짜야. 내가 혹시라도 불편하고 하면 언제든지 말할게. 그러니까 내 눈치 좀 보지 마. 다행히도 남편은 편하게 지내고 있다며 오히려 저에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동생들은 학교 졸업 후 취업해서 각자 독립을 했고
혼자 남은 엄마와 함께 계속 지냈습니다. 엄마는 평소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자주 다니셨는데 입원까지 하게 되면서 심각한 상태가 되셨어요. 그때 시댁에 너무 감사했던 게 시어머니께서 엄마 병원비도 다 해주셨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얼마 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준비까지도 시댁에서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주형아, 어머니 안 계시다고 슬퍼하지 마. 위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알았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우리 아들하고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내가 고맙지. 시모는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다고 했습니다. 돈 없는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도와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그러니 제가 시댁에 잘할 수밖에요.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머님의 이런 마음이 그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과 둘이 살면서 여행도 많이 다녔고 걱정거리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음 달에 나 휴가 길게 쓸 수 있는데 해외여행 계획 짜볼까? 얼마나 쉴 수 있어? 10일은 가능해. 자긴? 나도 미리 말만 해주면 연차 몰아서 쓸 수 있어. 잘 됐네. 그럼 우리 이번에 해외 나가보자. 그동안 국내 여행만 다녔잖아. 아이가 없던 저희 부부는 시간이 나는 날은 무조건 나갔습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여기저기 다니며 추억을 쌓으며 그렇게 지냈죠. 그리고 해외여행 계획까지 세워두고는 여행 갈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13년 차 되었을 때인데 너무 갑작스런 죽음이라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평소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말을 정말 자주 했는데 협심증이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프다고 했다가 또 금방 좋아지고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물론 병원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도 남편도 괜찮다고 하고 말더라고요. 그런 증상이 쭉 이어지면 모를까 가끔씩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니 저희 둘 다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식도 없던 저는 남편까지 먼저 떠나버리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건 오로지 회사 출근뿐이었고 그 외에 쉬는 날은 일체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집안에 불도 켜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해먹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 할 때는 그렇게 안 빠지던 살들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화장실이라도 갈 때면 일어나서 현기증이 나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누나, 영민이랑 밥 사왔어. 같이 먹자, 응? 거기 두고 가. 이따가 먹을게. 무슨 소리야. 지금 먹어. 먹는 거 보고 갈 거니까. 누나 지금 입맛 없어서 그래. 진짜 이럴 거야? 살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알았어. 같이 먹자. 이리 와. 동생들은 돌아가면서 집에 찾아와 저를 챙겼는데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하면서도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동생들이 저를 끌고 밖에 나가더라도 의욕 없는 저를 보고 동생들까지 힘이 빠지곤 했네요. 저는 평소 혼자서도 시댁에 자주 갔을 정도로 시부모님을 챙겼는데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는 시댁에도 발길을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더 나서 힘들더라고요. 집에서도 남편 사진을 다 박스에 넣어두었는데 시댁에 가면 안 보고 싶어도 봐야 하니까요. 곳곳에 가족 사진이 걸려있다 보니 마음이 아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가 오히려 저를 더 찾아오셨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오늘 나랑 운동 가기란 거 잊었어? 저 정말
집에 있고 싶어요. 사람이 밖에 나가서 햇빛도 쬐고 그래야 힘이 나지. 커튼이랑 커튼은 다 쳐놓고 집에서 어둡게 이러고 사니까 우울증도 안 없어지고 그러는 거야. 내 말이 잔소리 같아도 얼른 내 말 듣고 일어나. 왜 이 늙은이 계속 세워둘 작정이야? 그냥 가세요. 못 가겠는데? 얼른 내 말 듣자, 응? 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안 돼! 자, 이거 입고 얼른 나와. 주영이 너 나올 때까지 여기 서 있을 거야. 저는 시모가 찾아오면 마지못해 따라 나가서 집 주변을 걷거나 뒷산에 오르거나 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고 짜증도 났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돌아가라고 화를 낸 적도 있었네요. 그런데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저는 어머님 말씀처럼 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확실히 밖에 나오니 활력도 되찾고 기분도 상쾌해지더라고요. 어때? 좋지? 네. 힘은 들어도 잘 나왔다 싶어요. 거봐. 사람은 자꾸 움직여야 돼. 그리고 저기다 내려다 보이는 집 좀 봐.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려는 이유가 이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인데 우리 다음에는 더 높은 산도 가보자. 네, 어머님. 아유, 진짜 너까지 이럴까 봐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 줄 알아? 우리 종수 죽고 나서 네 아버지도 한동안 밥도 잘 못 드셨어. 너까지 이러니 내가 어땠겠냐고. 나도 아들 먼저 보내고 속이 말이 아닌데. 남편이랑 며느리라도 챙겨야겠다 싶어서 마음 독하게 먹은 거야. 어머님도 마음이 안 좋으시죠? 난 괜찮아. 매일 울다가 세월 다 보내고 나중에 아들 만나면 나 혼날 것 같아. 꿈에도 나왔어. 주영이 잘 챙겨주라고. 그래요? 저는 어쩜 꿈에도 한번 안 나오네요. 기다려봐. 열심히 살다 보면 꿈에도 나타나고 하더라. 저는 그날 이후로 시모와 등산도 하면서 예전으로 많이 돌아왔는데 정말 대단하다 느꼈던 건 제가 힘들까봐 제 입에서 먼저 남편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너무 그리웠는데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이 힘들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없고 동생들이야 자기 인생들 사는데 붙잡고 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 혼자 그리워만 하면 지냈습니다. 그러다 시모 도움으로 많이 이겨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어서 오너라.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네, 아버님. 그동안 저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며느린데 당연하지. 잘 왔어. 저녁까지 먹고 가.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이날 시부모님께 들어와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겠다 했죠. 정말이야? 우리랑 같이 사는 거 괜찮겠어? 네, 제가 잘하고 살게요. 잘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가족인데. 우린 너무 좋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 그래. 내가 더 고맙지.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신 어머님께 더 잘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버님도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시니 어떻게든 되돌려드리고 싶어 하루하루 시부모님께 잘하며 지냈습니다. 시댁은 가정부가 있는 집이었고 종종 가정부 오빠라는 사람도 집에 드나들 정도로 시모는 주변 사람을 아주 잘 챙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니 제가 시모와 같이 살게 된 거죠. 큰 집의 살림을 혼자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가정부가 있어서 오히려 도움받으며 살림을 했네요.
아버님은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머님과 단둘이 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어디 나가면 주변에서 모녀 사이로 볼 만큼 사이도 정말 좋았고요. 여기가 우리 아들하고 여행 왔던 곳이야. 전에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먹었던 라면이 그렇게나 맛있었다고. 맞아. 우리 종수가 라면은 꼭 먹어봐야 한다고 그랬는데 나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너랑 같이 먹으러 왔어. 그러셨구나. 아직도 많이 힘들어? 이제는 좀 많이 가벼워졌어요. 전에는 죄책감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죄책감이라니? 가슴 아프다고 했을 때 진작에 병원 좀 가볼 걸. 그게 너무 후회가 됐거든요. 그런 생각하지 마. 끝도 없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좀 더 신경 써주지 못한 게 내내 미안하고 가슴 아팠는데 어머님이 괜찮다 해주시니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여행 후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님은 가정부가 차려주는 밥을 드시면서 잘 지내고 계셨어요. 이제 들어왔어? 여행은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아버님,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에이, 나는 다리 아파서 집에 있는 게 좋아. 그래, 네 아버지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하셔. 그런데 그날 이후 어머님은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나갈 때 같이 나가자고 하면 언제나 좋다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혼자 다녀오라는 말을 많이 하셨죠. 어머님, 저 서점 좀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주영아, 혼자 다녀와. 나 집에서 할 일이 있어. 항상 할 일이 있다고만 하시고 저 혼자 다녀오라고 하셨죠. 어머님, 혹시 저한테 기분 상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런 거. 그런데 요즘 통 저와 얘기도 안 하시고 왜 그러세요? 그게 지금은 내가 말 못해. 시간이 지나면 너도 자연히 알게 될 거야. 어머님은 저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무슨 일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고 혼자 바빠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뒤 저는 평소처럼 외출을 했는데 이날은 아빠와 엄마 납골당에도 다녀올 생각이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시부모님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드리고는 나왔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날씨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꿈자리도 뒤숭숭하니 외출을 고민하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기분이 딱 들어맞았던 게 제가 볼 일을 다 보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시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버님. 안 그래도 지금 집에 가고 있어서 전화 드리려던 참이 병원으로 와. 네 엄마가 크게 다쳤어. 네? 어머님이요? 어딘데요? 어디 병원인데요? 저는 시부의 전화를 받고는 집으로 가다 병원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크게 다쳤다는 말만 들어서 어느 정도로 다치셨는지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어머님은 아직 수술 중이었고 대기실에 아버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님! 그래, 주영아.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수술 끝나봐야 알 것 같다. 어머님 혼자 외출하신 거예요? 나도 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그때 마침 가정부도 집을 비워서 집에 엄마 혼자 있던 모양이야. 왜 나갔는지 어디 가려고 한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구나. 신고는요? 경찰에 알리셨어요? 그래.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하마. 그러니 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어머님은 제가 어디 나가자고 해도 집에 계셨는데 왜 나가신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중환자실에 계셨고 그날 이후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는 병원에 자주 가서
어머님을 챙겼어요. 사실 어머님만 보느라 경찰에서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아버님이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때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조금은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지만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는 거니까요. 자가호흡도 가능하셔서 저는 병원에 가면 일부러 말도 더 많이 하고 책도 읽어드리고 그랬습니다. 사람 감각 중 청각이 가장 오래 살아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님과 평소 자주 나누던 얘기도 자주 하고 즐겨 읽으시던 책도 챙겨와서 여러 번 읽고 그랬어요. 물론 이런 노력에도 어머님은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딱히 어떻다는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그래도 꼭 일어나실 거라 믿었네요. 몇 달 동안 제가 너무 어머니만 신경 쓰는 것 같아 집에 가서 아버님도 이것저것 챙겨드렸는데요. 난 괜찮아. 집에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엄마나 잘 챙겨줘. 내가 해야 하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죄송해요. 집에서 제가 아버님도 잘 챙겨드려야 하는 건데. 그리고 어머님 간호는 당연히 제가 해야죠. 꼭 일어나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 아버님도 식사 잘 챙겨서 드셔요. 걱정 마셔요. 제가 사장님 식사 꼬박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병원에 한 번 가면 이틀은 자고 잠깐씩 집에 들러 샤워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챙겨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집에 가면 시부는 가정부와 유독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뭐 둘이서만 집에 있으니 당연한 건데 전과는 좀 다른 사이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가정부는 아버님 앞에서 필요한 것만 챙겨드리고 사적인 대화도 거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버님과 농담도 서로 주고받고 또 어느 날은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아서 TV도 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이가 너무 가까우니 혹시나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가정부 나이가 너무 어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넘겼네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저에게 어머님 핸드폰이 어디 있는 줄 아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엄마 핸드폰 못 찾겠는데 너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아니요. 핸드폰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없네. 그날 왜 나갔는지 혹시 연락 온 건 없는지 보고 싶은데 전화기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가정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 어머님 핸드폰 못 보셨어요? 네, 청소할 때 찾아봤는데 안 보였어요. 그래요? 아버님이 찾고 계시니까 나중에라도 발견하면 꼭 좀 얘기해줘요. 그러고 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다니셨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게. 아버님 말씀대로라면 외출하셨을 때도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셨을 텐데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의 행방은 모른 채 계속 그렇게 어머님을 보살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니 저는 물론 아버님도 힘들어 하셨는데 그렇게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찰들도 증거가 없어 어머님 사고에 대해서 조사할 게 없다고 아버님께 전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 빨리 깨어나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매일같이 병원에 다니면서 어머님 다리 주물러드리고 옷 갈아입히고 대소변 받아내고 또 책도 읽어드리는 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병인을 써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직접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어머님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싫기도 했고요. 솔직히 그동안 몸이 힘들어 몇 번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정말 제가 했던 것처럼 요구하긴 어렵더라고요. 일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 보니 아예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떠나실 수도 있으니 후회 없게 있는 힘을 다해서 어머님을 챙기자
맘먹고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아버님은 종종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다리가 불편하시다 보니 가정부 오빠라는 사람하고 같이 오곤 했어요. 차 운전도 대신해주고 아버님 부축까지 해주시다 보니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차도가 없으신 걸 알고는 병원에 오시는 날이 점점 줄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저는 집에서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고 병원에 도착 후 어머님 병원복부터 갈아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적셔와 어머님 얼굴과 손, 발까지 깨끗하게 닦아드렸죠. 사과 하나 깎아서 옆에 두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책을 펴서 읽고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눈을 뜨셨어요. 주영아. 어머님! 어머님 정신 드신 거예요? 조영. 네? 이리 와봐. 가까이. 어머님은 제가 놀라서 소리를 치자 조용히 해달라고 했고 기운이 없는 목소리로 저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주영아, 고마워.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깨어나신 거 맞죠? 맞아. 나 실은 얼마 전부터 정신이 들었어. 어머님은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알고 보니 이미 전부터 깨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마침 아버님이 병원에 오셨는데 안 들키려고 자는 척을 하셨다고 했네요. 아니 왜요? 안 들키려고. 아버님이 어머님 깨어나길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몇 번이나 병원에 다녀가셨다고요. 주영아, 내가 일어난 거 네 아버지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 응? 그리고 내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어머님은 갑자기 일어나셔서 저를 놀라게 하셔놓고는 아버님은 이 사실을 몰라야 한다고 하시고 또 부탁까지 있다고 하셔서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집 지하실에 가면 내가 핸드폰 숨겨둔 곳이 있어. 지하실 열쇠는 내 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고. 그런데 왜 핸드폰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 안에 중요한 게 있거든. 가정부가 지하실까지 드나들어서 혹시나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이 어머님 폰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정부한테 물으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 핸드폰을 아버지가 찾았어? 네, 급하게 찾는 눈치셨어요. 절대 네 아버지가 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아무도 못 볼 때 지하실 가서 꼭 좀 찾아와. 해줄 수 있지? 일단 어머님 말씀대로 지하실에 가서 어머님 핸드폰부터 찾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져오라고 하셔서 늦은 밤에 몰래 내려가 찾아왔어요. 충전기도 하나 챙겨와서 병원에서 충전을 했죠. 어머님이 너무 꽁꽁 숨겨두셔서 찾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잘 찾아왔네. 네, 흰색 박스만 찾았는데 캠핑 용품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잘했다. 노트북도 가져왔지? 어머님은 노트북도 하나 챙겨오라고 하셨는데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지만 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나 싶었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충전시키고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어머님이 안에 있는 영상이랑 사진을 모두 노트북으로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 어머님이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에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 아버님과 가정부가 둘이 다정하게 있는 사진까지 보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저 너무 소름 돋아요. 그게 정말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하고 한동안 외출하지 않았던 거야. 집에서 증거를 잡아야 해서.
왜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바람났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나도 창피한데. 그래도 주영아, 네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니? 네? 내가 그동안 찍어둔 사진이랑 영상 보면 증거가 다 있어. 녹음된 것도 많을 거고 그걸로 소송을 걸어야 될 것 같아. 가정부라는 그 여자 아주 여우야. 나 몰래 뒤에선 네 아버지랑 아버님이 그동안 가정부랑 바람이 났는데 어머님은 눈치를 채고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다니며 영상이든 사진이든 찍어두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거실에서 아버님과 가정부가 둘이 있을 때면 애정행각도 버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몰래 핸드폰으로 뒤에서 찍기도 했고 일부러 안방에 녹음 버튼을 눌러두고 나와 서로 대화하는 내용도 녹음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저와 어머님이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 물건을 두고 온 게 있어 어머님이 집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그때 주방에서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이 그 모습을 봤다는 건 아버님이 눈치채지 못하셨는데 어머님이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아버님이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어디 있냐고 그거 가지고 크게 다투셨다는데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두려고 지하실 구석에 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알려주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영상과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한 뒤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당장 거동은 어려우셔서 제가 발로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난 누워있을 때 챙겨준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책도 많이 읽어주고. 그거야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텐데요. 아니야. 얼마나 힘든 일인데. 간병이도 그렇겐 못하지. 그런데 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니? 그게 제가 집에 가보면 아버님하고 가정부 둘이서 부쩍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이였으니 당연했던 거예요. 거기다 가정부 오빠라는 분도 자주 왔어요. 전에도 가끔씩 왔으니 이상할 건 없었는데 정말 눈에 띄게 자주 와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그날 왜 나가셨던 거예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외출하셨다가 차 사고 나서 다치신 거라고 하셨거든요. 신고도 다 했고 증거가 없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고만 하셨고요. 그리고 어머님 차는 폐차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셔서 어머니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나 그날 외출 안 했어. 네? 그럼 어디서 그렇게 다치신 거예요? 어머님 말씀을 듣고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분명 아버님으로부터 교통사고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예 경찰에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어머님이 다치신 건 3층 테라스에서 누군가 밀어서 떨어져 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머리가 정원에 있는 돌에 바로 닿아 크게 다쳤고 거기다 팔다리까지 다 골절되어 수술 시간도 엄청 길었었는데 전 당연히 교통사고로만 알고 있었네요. 그럼 설마 아버님이 어머님을 미신 거예요? 아니, 네 아버지 왼쪽 발 불편하신데 3층까지 올라가지도 않으셔. 그리고 그날 외출도 하셨고. 그럼 누구예요? 내가 떨어질 때 고개 돌려 봤는데 안경호, 그 사람이었어. 안경호라면 어머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가정부 오빠였습니다. 가정부 집안 사정이 딱해서 가정부는 아예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며 지내는데 유일한 가족이라는 오빠도 가끔씩 불러 밥도 같이 먹고 하며 사이좋게 지냈다 보니 어머님도 너무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랐던 건 시부가 어머님 누워 계실 때 병원에 몇 번 오셨는데 그때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잠시 동안
시모와 단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 당시 의식이 돌아왔었는데 시부가 그것도 모르고 시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일어나지 말고 편히 가. 그러길래 왜 핸드폰을 들고 설치긴 설쳐. 조용히 모른 척이나 하고 있지. 그랬으면 이렇게 다치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다 자네가 자초한 거네. 내 탓하지 말고 제발 이대로 떠나. 시모는 그때 눈을 감고 그런 얘기를 들으며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부가 가정부와 바람이 난 사실에도 화가 났었지만 죽지도 않은 사람에게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니 시부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믿을 건 저뿐이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도와줘. 어? 내가 이대로는 못 죽는다. 그 두 사람, 아니 세 사람 다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니까 너밖에 나 도와줄 사람 없어. 네, 어머님. 제가 뭐든 할게요.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요. 어머님은 전과 달리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셨고 그래서 저는 변호사 사무실과 경찰서를 오가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도 어머님이 깨어나셨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니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게 가능한가? 여태 의식이 없다가. 아버님 안 좋으세요? 어? 아니 좋지. 난 너무 놀라서 말이야. 제가 책 읽어드렸던 것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얼른 병원 와보세요. 그래 알았다. 아버님은 제 전화를 받고 많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당연하죠. 전혀 깨어나지 못할 걸로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아버님은 불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니 더욱 이 사실이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버님은 제 전화를 받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병원에 오셨는데 아버님뿐만 아니라 가정부와 그 오빠라는 사람도 함께 왔습니다. 그 세 사람은 어머님을 걱정하셨는데 저는 진실을 다 알고 있어서인지 가증스럽게 보였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동안 우리 남편 잘 챙겨줘서 고맙네요. 뭘요? 원래 제가 해야 하는 일인데요. 그 옆에서 가정부 오빠라는 사람은 매우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랑 할 말이 있는데 다들 나가주겠어? 네, 아버님, 밖에 있을게요. 저는 그렇게 가정부와 오빠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나와서 병실 밖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멀리 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가정부와 그 오빠는 자꾸 저에게 식당에 가서 밥이나 먹고 오자고 했지만 병실 앞에서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모는 눈을 질끈 감고 있었고 시부는 계속 시모를 다그쳤습니다. 어디 있냐고? 왜 말을 안 해? 몰라요. 기억 안 난다고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안정 취해야 해요. 넌 좀 가만히 있어. 빨리 말 안 해? 핸드폰 어디 있어? 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간호사가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시부를 말리며 상황은 더 심해지지 않았고 시부가 중요한 질문을 할 때면 시모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셔서 시부가 더 화를 참지 못하고 병실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제가 봐도 시부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했을 거예요. 가정부와 어떤 사이인지 시모는 다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있으니 그게 정말인지 그런 척을 하는 건지 시부가 알 수가 없었죠. 결국 시모의 핸드폰은 아직 못 찾았나 보다 생각한 시부는 끝까지 시모 걱정을 하는 척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종종 병원을 찾았고 시모가 기억을 하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계속 일관되게 행동하셔서 시부도 결국 믿게 되셨네요. 어머님은 아직 좀 더 병원 생활을 하셔야 해서
퇴원하기까지 기간이 더 남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버님은 물론 가정부 오빠라는 사람도 병원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테라스에서 밀어놓고 그 사실이 들통날까 조마조마했던 거겠죠. 어머님은 사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실제로 부분적 기억상실 증상이 있었는데 그래도 누가 밀었고 시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퇴원해서 집으로 가고 싶었으나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집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어머님을 또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영아, 내가 좀 이상한 게 있어. 뭔데요? 그 안경호라는 사람 말이야. 가정부 오빠요? 그래.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날 왜 죽이려고 한 걸까? 그러게요. 혹시 재산 노리고 그런 건 아닐까요? 나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그럼 네 아버지도 다치게 했어야 하지 않나?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데 가정부랑 아버님이 그런 사이라는 걸 그 사람이 몰랐겠어요? 그러니 어머님한테만 아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혹시나 네 아버지랑 연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럼 나 무서워서 어떻게 사니? 어머님은 자신을 밀어 죽이려고 했던 가정부 오빠 얘기를 하시면서 재산 때문인지 아니면 시부도 이 일을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얼마 뒤 경찰에서는 시댁의 방문에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병원에 있었는데 시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얘야, 이게 뭔 일이냐? 네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 네, 아버님. 아무래도 어머님 사고가 좀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니. 저한테는 교통사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런데 알아보니까 신고도 안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어머님은 차를 끌고 나간 기억도 없다고 하셨고요. 일부러 아버님께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말을 바꿀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댁에서 집을 둘러보고 아버님과 가정부 그리고 가정부 오빠까지 조사를 끝낸 경찰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일단 집 내부를 둘러봤는데 의심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그날 다 외출을 하셨다고 했는데 알리바이도 정확했고요. 문제는 CCTV가 작동이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경찰로부터 들은 내용은 답답하기만 했는데 시모는 저와 달리 아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증거를 저에게 주셨어요. 내 거 클라우드 파일로 들어가 봐. 잠시만요. 들어왔어요. 거기 CCTV 파일이 있을 텐데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게 아마 내가 사고 난 날일 거야.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사고 난 이후로도 CCTV가 계속 작동이 되었다면 이전 파일은 지워졌을 텐데 예상대로 그날 이후 CCTV가 먹통이라 더 이상 저장될 파일이 없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시댁 CCTV는 총 6대인데 그중 한 대가 3층 테라스 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창문으로 도둑이 들 수도 있어서 위치가 딱 테라스였는데 영상은 PC로 확인이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어머님이 혹시 몰라 클라우드 파일에 자동 저장이 되도록 추가 옵션을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그날 밤 테라스에서 떨어지는 모습까지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밤이라 어두워서 나처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정원에 조명도 있어서 누군지는 충분히 구분이 될 정도였습니다. 경찰이 집에 다녀가니 시부는 물론 가정부와 가정부 오빠까지 병원으로 달려왔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주영이 네 생각이었냐? 경찰에 신고하자고 한 게? 그게 내가 시켰어요. 뭐? 당신이? 당신 나 교통사고라고 했다는데 왜 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 그날 집에만 있었는데 외출했다고 주영이한테 거짓말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서로 답답해하고 있을 때 경찰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웬일이세요?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요. 병원에 와봤는데 여기 계셨네요. 안경호 씨는 여기 없습니까? 잠깐 화장실 갔어요. 저기 오네요. 또 무슨 일이에요? 조사는 그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안경호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제가요? 여기 사모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증거 있어요? 저 안 그랬다고요. 그날 집에도 없었다니까요. 알리바이 다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 시부는 말리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기 오빠가 붙잡혀가게 생겼는데 저런 모습이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시켜서 한 거예요. 사장님이 시켜서 한 거라고요. 뒤에 너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너 내 동생 맞아? 오빠 난 몰라. 내 이름 부리지 마. 나는 모르는 일이잖아. 너 진짜 나 이렇게 경찰서 가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경찰은 계속해서 가정부 오빠를 끌고 나가려 했는데 그때 이거 보라고요. 여기 사장님이 나한테 3억 보낸 거 사모 없애달라고 하면서 돈 줬다니까요. 그때 시모와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결국 아버님이 가정부 오빠에게 돈을 주고 시킨 일이었죠. 그래놓고 교통사고였다고 저한테 거짓말하고 다 알아서 한다고 사건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고 결국 아버님은 살인청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가정부도 도망가려 하는 걸 함께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었고 거기다 시부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 어떻게든 도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찰에 신신당부를 했네요. 세 사람은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저와 시모에게 막말을 해댔는데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 믿을 수가 없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가정부나 그 오빠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어머님을 없애달라고 했다니. 가정부랑 시부는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상간녀 소송은 물론 이혼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가정부 오빠는 살인미수 그리고 시부는 살인청부로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저는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시모는 앞으로 혼자서는 절대 못 산다고 하셨고 끝까지 저와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시모는 어린 시절 저처럼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셨는데요. 대학도 못 가고 뭘로 먹고 살아야 하나 싶다가 친구와 사업을 시작해서 목돈을 만들고 본인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사업 수완이 있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건물도 몇 개나 사고 땅도 사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를 만나 결혼했는데 시모가 돈이 많으니 시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시부모님을 뵈었을 때 두 분 사이가 아주 좋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기분이 드는데 어머님은 그 배신감이 말도 못하셨을 겁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퇴원을 하셨는데 재활치료 때문에 제가 자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아직 등산까지 하려면 멀었지만 혼자서 걷는 것도 잘하시고 많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그 가정부 오빠라는 사람은 범죄 음모를 꾸미고 실행했으나 그 결과가 살인에 이르지 않아 살인 미수범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 죄질이 나빠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합의 얘기가 나왔는데 어머님은 절대 합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계속해서 어머니께 연락을 시도했으나 합의 거절로 가정부 오빠처럼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살인청부 혐의가 입증되어 실형 선고를 받으셨죠. 거기다 어머님과 이혼 소송에 가정부와 상간녀 소송까지 더해져 줄줄이 재판을 받으며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전화로 어머님께 협박을 하기도 하셨다는데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더는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하셔서 살던 집도 처분했습니다. 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서야 몸과 마음이 편하다며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다 하시더군요. 만일 제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시댁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더라면 지금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을지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어머님과 저는 마음을 추스르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결혼한 동생들을 불러 다 함께 식사도 하고 지내는데요. 어머님은 제 동생들에게도 아낌없이 도움도 주시고 친정엄마 그 이상의 모습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한 상황에 살고 있는 분들도 분명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내니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버틴 만큼 남은 인생은 더 밝게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과 또 동생들과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갈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